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무슨 일에 내 생기를 쏟아야 할까? 얼마 전 앤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 앤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기관지염을 3차례나 심하게 앓는 중이었다. 나는 먼저 앤의 생활 양식을 점검했다. 담배를 피우는지 공기가 나쁜 곳에서 일하는지 물었다. 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병력을 점검했다. 알레르기가 있는지 호흡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아니요, 없어요. 목을 많이 사용하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애는 웃으면서 대답했고 웃음은 곧 기침으로 바뀌었다. 애는 자신이 하는 영화 제작 일을 참 좋아하지만 워낙 회의가 많아 수요일쯤에는 목소리가 쉰다고 설명했다. 퇴근하면 애는 곧장 요가 학원으로 가서 또 다른 업무에 열정을 쏟았다. 애는 일주일에 나흘은 저녁 시간에 요가 강사로 일했다. 애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일 모두 신나게 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다. 솔직히 말해 요가를 가르치는 일은 애정이 다소 식었지만 그동안 쏟은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할 때 여기서 접는다면 실패한 기분이 들 것이라고 애는 말했다. 하지만 과거와 똑같이 요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몸을 혹사하는 일정이라 건강을 챙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도 수긍했다. 대화를 마친 후 애는 요가 강습을 일주일에 1회만 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애는 이후에도 저녁 시간에는 대체로 요가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강사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요가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한 달 뒤 다시 나를 찾은 앤을 보니 몸이 좋아진 게 한눈에 보였다. 목소리는 맑았고 기침도 별로 하지 않았다. 일정을 조정하니까 어떻던가요? 재밌어요. 요가 강습을 열심히 할 때를 그리워할 줄 알았는데 학생 신분으로 수업 듣는 게 훨씬 편해요. 밤늦은 시간대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일정을 바꾸니 저녁을 해먹고 소화할 시간도 생기네요. 예전에는 저녁 늦게 밥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애는 기침도 덜하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했다. 영적 수련이 퇴보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이상한 것만 빼고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째서 현재 상태가 영적 수련에서 퇴보했다고 생각하죠? 전에는 잘 나가는 요가 강사였고 지금은 그저 학생 신분이잖아요. 나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애는 사랑스러웠지만 그 대답은 완전히 틀렸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학위나 직함이 아니에요. 직업이 영적 수준을 결정하지도 않지요. 애는 가만히 웃으며 내 말을 인정했다. 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직업이 이발사나 주방 노동자예요. 마음이 바라는 일이라도 지나치게 무리했기 때문에 당신 몸이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 신호에 감사해야죠. 몸이 아픈 이유는 당신이 살필 곳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제 알겠어요. 앤이 생각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남들 눈에는 활동이 주춤해졌다고 보일 테지만 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으니 지금이 훨씬 좋아요. 앤은 이후로 꾸준히 몸이 좋아졌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다. 바쁜 것이 미덕인 현대사회에서는 자신만의 올바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길 꿈꾸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남들이 보는 업무 실력이라든지 그 일로 얻는 돈이나 특권에 따라 성공을 판단한다. 사실 행복이란 그런 것들보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려 하고 의무감에서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때 우리는 고통받는다. 부모 역할을 하면서 이 교훈을 어렵게 배우는 이들이 많다. 부모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도 있다. 내게는 부모 역할이 생기를 얻는 원천이었다. 나는 의사이자 엄마였고 동네에서 항상 친절한 보모를 구할 수 있었다. 나보다 윗세대 여성 중에는 자식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고 나면 대체로 생기를 잃는 이들이 많았기에 나는 이들을 고용해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게 했다. 내게 생기를 주는 두 역할은 항상 나를 잡아당기며 주도권 다툼을 하는 듯 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했고 집에 있을 때는 환자들을 걱정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한다. 삶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여러 관심사에 이끌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어떤 일에 열정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주의력과 생명력을 쏟아붓는 일이므로 이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된다. 어디에 내 생기를 쏟아 넣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인간은 복잡한 존재고 그 복잡성을 수용하는 편이 좋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양한 관심사를 채우며 사는 사람이다. 내게는 엄마와 의사 두 역할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다. 많은 이들은 그때 내가 일하는 여성으로서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고 또 병원에서는 남성 의사들, 심지어 여성 간호사들까지 내가 자녀가 많아 의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듯 했다. 나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계속 해나갔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똑같이 생기를 얻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다정한 미소를 보면 생기가 샘솟아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출근할 힘이 생겼고 환자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생기를 얻어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육아와 마찬가지로 돈벌이와 상관없는 정원 가꾸기나 스포츠, 야외 활동, 예술, 사회운동 등 다양한 활동에서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우리는 내면의 생명력과 만난다. 이런 일들을 즐기면서 하면 실력이 좋고 나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수십 년이 흐른 요즘 사람들은 이런 취미 활동에 관심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다. 각종 오락산업과 첨단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인지 다양하게 취미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일이 어려워졌다. 바쁜 현대인이 느끼는 압박감을 생각할 때 큰 돈이 된다든지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아닌 이상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할 때가 많다. 별 소득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은 여러 관심사를 즐기며 생기를 얻을 때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퍼즐 조각은 어느 한 면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면까지 모두 맞물려야 맞춰진다. 그 모양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번에 소개한 N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내려놓으면 때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균형을 찾는 길일 때도 있다. 배우고 성장하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학위나 직함 따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참여하는 여러 활동에 달렸다. N도 그랬지만 생기를 얻는 원천은 세월이 지나면 바뀌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한동안 즐기다가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그 일에 매진할 때도 많다. 삶은 직선으로만 가지 않고 방향을 틀기도 하며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도 변하고 관심사도 바뀐다. 목적의식에 따라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를 얻는 원천도 진화한다. 때로는 자신을 생기 넘치게 하는 일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이끌리기도 한다.
예컨대 한 전기 기술자는 장애를 얻어 일찍 은퇴하게 되었을 때 정원을 가꾸는 일에서 생기를 되찾았다. 한 영화 제작자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초기에 영화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에 전념했다. 당시에는 이들 모두 자신에게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삶 자체가 자신들을 이끌어 생기를 얻을 새로운 원천으로 인도했고, 이들은 새로 시작한 두 번째 활동 덕분에 활력을 되찾았다. 이들이 자기다운 삶을 다시 찾은 것은 자신을 생기 넘치게 하는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면의 목소리 또는 내면의 욕구를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습관 기르기.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젊은 산모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따로 가리키는 용어가 없었다. 산모는 아이를 낳고 4주에서 6주 사이에 체내와 뇌에서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호르몬 변화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곤 한다. 오늘날에는 이를 산후 우울증이라고 한다. 마리아가 주부의 삶을 바랐는지 아닌지는 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엄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리아는 두통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데 머리가 아파서 하루 중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쉰다고 했다. 마리아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왔다.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엉덩이로 받쳐서 어르자 아이의 짙은 갈색 곱슬머리가 찰랑찰랑 흔들렸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무릎으로 진료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환자를 진료할 때 자주 하던 대로 나는 마리아의 삶이 어떤지 질문했다. 마리아는 패션 잡지를 좋아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잡지를 읽으며 다른 삶을 꿈꾼다고 했다. 마리아의 자매들이나 사촌들, 학교 친구들도 모두 형편이 비슷하며 가까운 곳에 사는 편인데도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 시간이 지나니 그들도 자연스레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마리아가 말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가 몸을 꽉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 매일 오후 2-3시가 되면 어김없이 끔찍한 두통이 찾아와요. 하지만 남편이 오기 전에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쯤 무조건 일어나야 해요. 그 순간 탁자 밑에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려다가 머리를 찧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몇 초 후에는 남동생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아들을 달래며 어르는 동안 나는 여자아이를 다독거렸다. 진료실은 몇 분 동안 두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마리아는 이런 생활에 질렸다는 표정이었다. 마리아는 동공이 커지고 억지로 미소를 짓느라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쉬, 이제 다 괜찮아. 마리아는 아이를 어루면서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목소리였다. 젊은 부모에게서 흔히 보이는 좌절감이 배어났다. 이윽고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난 형편없는 엄마인가요? 마리아가 형편없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에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이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아이들은 뭘 하나요? 보다시피 애들이잖아요. 책에 나오는 그림을 가리키며 놀아요. 곰인형을 꼭 껴안고 놀기도 하고, 누르면 뭔가 튀어나오는 장난감 버튼을 누르며 놀기도 하죠. 당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요? 예, 꼼짝도 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내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계속 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최소한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잡지를 넘기고 있잖아요. 그 움직임에서 계속 더 나아가 봐요. 마리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잡지를 더 빨리 넘겨보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잡지를 넘길 때 팔 전체를 움직여봐요.
손가락만 쓰지 말고 팔과 어깨까지 써서 큰 동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 거기서 얻은 탄력을 활용해봐요. 일어서서 집안을 걸어보고 창밖을 내다봐요. 가령 나비가 눈에 띄면 밖으로 나가 나비를 따라 걸어봐요. 들꽃이 눈에 들어오면 마당에 나가 몇 송이 따봐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몸의 움직임을 따라갈 거예요. 당신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답거나 영감을 주는 뭔가를 보게 될 거고 다시 환한 빛을 찾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이를 계속 흔들어주면서 미간을 찌푸렸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봐요. 지금도 아이를 흔들어주고 있잖아요. 내 말에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아도 몸을 흔들어봐요. 당신도 아기처럼 몸을 흔들어줘야 해요. 소파에서 일어나기 힘들면 앉아서 1분 동안 쉬지 말고 몸을 흔들어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봐요. 내 무릎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한쪽 신발과 양말을 벗더니 발가락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엄지발가락을 붙잡고 말했다. 첫째 아기 돼지는 시장에 갔어요. 아이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듯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손가락 사이에 아이의 두 번째 발가락을 끼우고 살짝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그런 다음 차례로 새끼 발가락까지 옮겨가며 발가락 놀이를 했다. 둘째 아기 돼지는 집에 그냥 있어요. 셋째 아기 돼지는 소고기 구이를 먹었어요. 넷째 아기 돼지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다섯째 아기 돼지는 꿀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키득키득 웃으며 아이 배를 간지리자 아이는 몸을 흔들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마리아를 쳐다보니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마리아를 달래주었다. 엄마 노릇 하기가 쉽지 않죠? 고개를 끄덕이는 마리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방금 내가 아이랑 유치한 놀이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놀이는 아이들뿐 아니라 당신한테도 필요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이들과 함께 움직여야 해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당신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장난치고 낄낄대면서 계속 움직여요. 안 그러면 영원히 지저분한 기저귀만 갈다 끝날 거예요. 두 아이를 나와 마리아 사이에 앉힌 채 나는 팔로 마리아를 감싸 안았고 마리아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마리아가 얼마나 절망에 가득 찼는지 알고 있었기에 내가 제시한 해결책만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누구 못지않게 깜짝 놀랐다. 마리아는 몸을 움직였고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몇 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마리아는 주기적으로 사촌을 만나 놀이터에서 산책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그네에 태워주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자신들도 그네를 타며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 위로했다. 나아가 마리아는 주방 식탁에서 자신의 패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볼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요즘 내가 마리아 같은 환자를 만나면 아마 다양한 대처법을 제시할 것이다. 비슷한 증상의 환자라면 전문 심리치료사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아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몸을 흔들고 동네를 산책하는 대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서 엔돌핀을 분비하는 방법도 있다. 오늘날에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자원도 이용하려면 어쨌든 몸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깨워야 한다. 우울증은 보이지 않는 적과 같다. 바이러스처럼 몰래 침투한다.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덩치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삶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울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통증이 심할 때도 몸을 움직이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역시 육체적 통증과 매우 비슷해서 이때도 흔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고통을 치유하는 해결책 중 하나다. 내가 만난 이들 중에 수지라는 환자가 있었다. 수지는 류마티즘성 관절염 때문에 매일 고통과 함께 살았다. 수지는 임신을 하게 되자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무척 기뻐했다. 그렇지만 나는 수지가 앞으로 겪을 더 심한 고통, 특히 분만 과정에서 겪을 극심한 고통이 염려스러웠다. 수지는 관절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다. 그런데 임신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임신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 탓에 관절이 느슨해져 쉽게 손상된다. 게다가 분만 과정에서는 이 호르몬과 압력이 더욱 증가한다. 여성은 대체로 출산할 때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된다. 류마티즘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통이 더더욱 심할 것이다. 수지는 진통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출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수지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지 걱정스러웠다. 수지가 출산할 때 운 좋게 나는 곁에 함께 있었다. 수지는 여느 임산부처럼 진통을 겪었고 그녀의 고통이 다른 산모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런데 수지는 분만 중인 여성이 흔히 축복으로 받는 심오하고 보편적인 지식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새 생명이 세상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고귀한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문명 이전에 여성이 경험했을 법한 광경을 목격했다.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데 익숙했던 수지는 놀랍게도 밀려오는 진통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허용했다. 수지는 진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고 진통이 온몸을 관통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극심한 진통이 덮쳐올 때마다 고통에 온몸을 내맡겼다. 수지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더니 이내 리듬을 타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지는 마치 고대 여신처럼 세상사를 다 아는 여인처럼 엉덩이를 흔들며 맨발로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온몸으로 진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채 춤을 추면서 세상에 나오는 딸을 맞이하는 여인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물론 수지는 실제로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고통이 지나가는 현상임을 알았다. 수지는 고통이 지나가면 찾아올 큰 기쁨을 향해 자신을 열었다.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분만으로 딸을 세상에 맞이하면서 한때의 고통은 지고한 행복으로 바뀌었다. 나는 엄청난 경외심에 휩싸였다. 내 평생 수천 번은 넘게 분만 과정을 지켜봤지만 그 기적을 마주할 때는 언제나 경이롭다. 수지는 분만 과정에서 자신을 초월한 지혜를 활용했으며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만성 통증을 다스리는 데 유익하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 우리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우울감에 자주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 우울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느낄 때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혹시 누가 아는가? 그러다가 춤을 출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석하곤 한다.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학대, 방임, 무관심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은 정체성 형성에 깊이 관여한다. 이런 경험은 무의식에 각인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랑받는 일을 몹시 두려워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는 사랑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두려움을 떨쳐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파멜라는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60대 환자인 파멜라는 나를 찾아왔을 때 몸에 문제가 많았다. 파멜라를 상담해보니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학교에서는 수많은 문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상담사였음에도 정작 자기 삶은 가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내가 보기에 파멜라는 자신이 생명력을 누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삶 자체를 누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 깊이 믿는 것 같았다. 한동안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나는 파멜라에게 문제의 핵심으로 보이는 것을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 이유를 아나요? 파멜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꼭 우리 어머니처럼 말하네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일까? 나는 파멜라에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내가 아기 때 너무 보기 흉해서 날 사랑할 수 없었다고 했죠. 사랑하고는 싶었지만 내가 너무 창피했대요. 파멜라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몸이 깡말랐다고 했다. 파멜라의 어머니는 친구들이 갓난아기를 보러 찾아오면 딸아이의 깡마른 몸을 수건으로 가려 얼굴만 보여주었던 이야기를 어린 파멜라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얼마나 보기 흉한지 친구들한테 숨겼지. 게다가 파멜라가 태어나고 2년 뒤 건강한 남동생이 태어났다. 못난 아기 파멜라, 예쁜 아기 남동생.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집안의 농담거리였고 당연히 어머니는 파멜라보다 남동생을 더 사랑했다. 나는 파멜라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농담이 사실은 농담이 아님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렇지만 파멜라는 내게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 일은 파멜라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파멜라는 자신의 자존감이 왜 그토록 낮은지, 왜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집착하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진료를 마치며 나는 파멜라를 오래도록 꼭 안아주었다. 파멜라가 그간 마땅히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사랑을 모두 담아 전하고 싶었다. 이후 여러 차례 진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파멜라의 몸에 보이는 증상 대신 자기애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파멜라는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에는 파멜라를 좋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자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 사라졌다. 파멜라는 유아기에 사랑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너무 이른 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관한 믿음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순간마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의사생활을 하면서 산모와 태아가 사랑이 가득한 분만 과정을 경험하는 데 특히 집중했다. 당신도 자신이 태어난 순간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완벽한 존재였는지 떠올려보자. 놀라서 조그마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한 순간을 그려보자.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해도 좋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보자. 세상에 막 도착한 당신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찬란한 황금빛이 아기인 당신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나는 당신이 이 시각화 훈련을 해보길 바란다. 자기애를 높이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기적의 본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엄마 배 안에서 몸을 형성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유전자를 지닌 엄마와 아빠 밑에서 태어났다. 당신을 양육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은 당신 영혼이 나아갈 여정을 마련해준다. 엄마와 아빠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작은 방식으로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을 창조할 것이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나눠주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당신이 끼치는 영향은 크든 작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가 삶과 조화를 이룰 때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 마음속에 막힘없이 흐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살면서 상처를 받는다. 우리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없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사는 동안 상처를 입는다. 사랑을 외면하는 것은 이 상처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한 반응이다. 하지만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사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나서지 않는 한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 당신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 자신에게 감탄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들은 때때로 반려동물들에게 더 쉽게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동물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동물을 사랑한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도 동물은 우리 자신이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일깨운다. 사랑받는 법을 알게 되면 건강과 행복이 따른다. 이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다. 관계에서 올바른 경계 설정하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자면 먼저 자신이 무슨 일에서 생기를 얻고 무슨 일에서 생기를 잃어버리는지 이해해야 한다. 적절한 지점에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자기 길을 가는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길을 찾는 책임은 결국 각자에게 있다. 마거릿 언니는 내 삶을 이끈 중요한 롤모델이었다. 언니는 여러 면에서 어머니를 닮았을 뿐 아니라 자기 길에 확신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박자를 무시하는 일 없이 자기 삶의 박자대로 길을 걸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언니는 형부랑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침실은 2층에 있었다. 아기가 아직 몸을 가누지 못해서 품에 안고 키울 때 언니 집에 찾아갔다. 하루는 아기가 우는데 언니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안싸돈이 곧바로 아래로 내려와서는 언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다. 안싸돈 말에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깔려 있었다. 마거릿 언니에게 엄마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양이었다. 안싸돈의 어조는 부정적이었고 불쾌하기까지 했다. 언니가 아기를 더 단단히 감싸서 가까이 끌어안고 계속 어르는 모습을 나는 지켜봤다. 안싸돈은 하고 싶은 말을 끝내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마거릿 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기에게 다정하게 콧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만약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정말로 속상했을 터였다. 나는 언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냐고 물었다. 그게 시어머니는 늘 저러셔. 뭐라고 하시든 난 신경 안 써. 거기에 쏟을 에너지는 없단다. 여기 우리 아기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거든. 나는 그날 언니 집 거실에서 있었던 일과 언니의 말을 수없이 생각했다. 거기에 쏟을 에너지는 없단다.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이 말만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이 말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기로 선택했다는 의미다. 언니에게는 가족이 소중한 가치였고 그렇기에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언니가 설정한 경계는 이 가치를 실현하는 열쇠였다. 현대사회에서 경계는 뜨거운 주제다. 사람들은 흔히 경계라 하면 요새의 성벽처럼 두껍고 높은 벽을 쌓아 사람들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오해다. 경계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다. 경계란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기준, 주의를 집중할 가치가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경계를 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전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에너지를 쓰면 생명력이 고갈할 뿐이다. 하지만 어떤 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는 언제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지닌 부정적 에너지만 차단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측면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가 정한 경계는 자신의 정체성과 필요를 반영하고 이 요소들은 모두 유동적이므로 경계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경계를 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을 살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퍼즐 조각이 전체 그림에 꼭 맞는지 자문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올바로 설정할 때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이들이 자신의 퍼즐 조각 모양을 파악하고 제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아이 넷을 데리고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 남편도 곁에 없고 아이들이 유난히 정신사납게 구는 바람에 지쳐서 짜증이 나던 차였다. 그런데 한 환자가 과자 진열대 쪽에 있는 나를 보더니 곧장 다가왔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또 시작이군. 그렇게 다가온 이보는 놀랍게도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보는 자신이 한참 전부터 알아온 질염에 관해 나를 붙잡고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1940년대였다. 진료실에서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과자 진열대 통로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했다. 이본이 체에까지 거론하며 자세하게 증상을 설명하자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슈퍼마켓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본, 그냥 여기에 눕는 게 어때요? 속옷을 내려봐요. 여기서 진찰해 줄 테니. 내가 뱉은 말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듯 나는 이본을 보며 다정하게 웃었고 진찰 도구를 꺼내려는 양 내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여기서요? 아니면 월요일에 약속을 잡을래요? 나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듯이 선택지를 또 하나 제안했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이본이 외쳤다. 그럼 월요일에 봐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는 식료품 진열대 쪽으로 가서 카트를 밀며 이동했다. 내가 유머를 발휘한 덕분에 상대가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내가 정한 경계를 받아들였으리라 믿고 싶다. 지역 주민들이 지나칠 정도로 나를 친근하게 느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나는 그들에게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내가 그들의 삶과 긴밀하게 엮이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부터 제공하고 나눌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